네, 그러면 오늘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2018 본회의 제3세션 동북아 슈퍼그리드 한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손병원 교수입니다. 오늘 패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간이 조금 단축이 돼서 한 1시간 정도 이 세션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패널에 참가하신 전문가 교수님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세션이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한국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전기와 관련된 기술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단순한 전력 개통의 문제가 아니라 몽골, 아까 우리 수쿤바타르 씨가 발표하셨는데, 몽골에서 나오는 전력을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전력 개통을 통해서 연계하는 문제가 단순히 전력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문제. 아까 이 세션에도 나왔지만 이 파이낸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문제.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기술적인 문제, 외교안보적인 지정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망라할 수 있게 세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제 이제 왼쪽에서 있는 순서대로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장길수 교수님께서 기술 분야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유라시아 학과의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외교안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송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사회 경제 분야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기조 발표, 기조 연설 때부터 참석해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영준 산자부 실장님께서도 이 지속 가능한 미래 굉장히 강조하시고, 전력 믹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에너지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박천규 차관님께서도 원전과 석탄을 좀 감축하고 재생 비중을 높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전 김종갑 사장님께서도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저희 방금 점심에 식사할 때 우리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풍력 태양력의 발원지가 되는 몽골에서 오신 수쿤바타르 선생님께서 이 고비텍에서 아까 지도도 지금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를 보신 분 알겠지만 러시아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일본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중국 통해서 한국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을 보셨을 텐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이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체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럼 이런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이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해왔는가, 먼저 현황에 관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분야를 여러분들과 함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길수 교수님께서 우리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 교수님 잘 언급해 주셨는데요.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발전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전력 시스템 또는 전력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가장 선호되는 발전원이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는 당장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서도 언급됐듯이 이제 몽골에서의 그 풍부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이제 천연가스에 의한 그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 시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발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발전된 전력을 사용하는 그 일종의 수요처는 전 세계 인구의 20%, 그리고 GDP의 그 23%를 차지하는 한국, 중국, 일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언급된 이 해당 국가들이 각각의 이제 전기 사용하는 이제 그 주파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60V를 쓰고 있고, 그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50V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제 50과 60V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전기 주파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위치상으로 해저를 통한 연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일정 거리 이상의 해저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교류 연계가 아닌 직류 연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각 국가 간의 전력망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류에 기반해서, 그리고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전압 직류 송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하이 볼테지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HVDC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HVDC를 기본으로 한 각 국가 간의 이제 전력망 연계, 이것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사실 오랜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기술적 검토 중에서 가장 최근에 그 저희가 중국, 일본과 함께 이제 수행했던 기술적 검토가 2017년 3월에 이제 발표했던 그 한중일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웨이하이에서 우리나라 인천 지역까지 366km, 그리고 우리나라 경남 고성에서 일본 마찌에까지 460km, 이 구간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00kV 그리고 2GW의 용량으로 HVDC로 연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연구에 이어 가지고 특히 이제 가장 그 우리가 먼저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한중 연계에 대해서는 그 추가적인 실무진 검토를 이제 수행을 했고, 올해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연계 용량을 그 추가로 이제 증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추가적인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그 특히 한중 연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타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이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이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HVDC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그 전압형 HVDC, 전류형 HVDC라고 하는 두 종류의 타입이 있고, 그리고 연계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뭐 조금은 전문적이지만 그 폴 극의 개수에 따라서 바이폴이냐 모노폴이냐 하는 여러 가지 토폴로지가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당되는 연계 선로를 어떻게 운전하느냐는 측면입니다. 그 운전에 따라서 어느 특정 국가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국가의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운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은 검토를 이루고, 또 그 검토 결과에 기반해서 결국 당사 국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기술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그런 협의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우세적인 상황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객관적으로 보면 그 HVDC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술 측면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제 많이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중국과 일본이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 하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적 협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 중에 에너지 관련 정책 중에 그 신재생 에너지원을 크게 확대시키기 위한 장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인데요. 그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발전량 중에 20%를 신재생 에너지원에 의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이 되겠고, 그러한 정책이 반영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좀 그 지나쳐버렸던 수치 중에 하나가 2031년 그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이제 최종 연도가 2031년인데요. 2031년 우리가 최대 전력 수요를 수요 관리를 하게 됐을 때 한 101기가와트 정도라고 봅니다. 그 101기가와트를 공급하는 발전 설비 용량이 173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원 보급 정책에 의해서 발전량 20%가 되기 위한 설비 용량으로 58기가와트 정도의 신재생 설비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발전 설비 용량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항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31년 우리가 전력 수요가 좀 작은 4월 정도를 예상을 해보시면 그 4월에 그 변동성 전원인 신재생 발전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발전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LNG 가스 발전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요.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도 크게 발전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런 식의 운영 조건이 결국은 2020년 후반때 2031년이 되면은 이제 다수 발생을 하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하에서 외국에서 2기가와트의 전력을 수입을 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있는 계획만으로도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 발전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결국은 사전에 우리가 그 많은 그 이해 충돌되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수용성 확보가 이제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요 현황을 다 들은 다음에 정리하기로 자연스럽게 우리 이상준 교수님 지정학 문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이제 경제 안보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안보라 그러면 통상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환경 안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그린 그리드로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종의 우리가 지금 오늘도 겪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생활안보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정희 회장이 제안을 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발표를 하셨지만 몽골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한반도로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전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전력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국제사회에 오늘 오전에 PG4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파리 기후변화 해박에 국제사회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파리 기후변화 해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들 또 지정학적 갈등 요인들을 결국은 지정학적 협력 구도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시대를 갖다가 조금 더 하루라도 좀 빨리 당겨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초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제안은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상당히 또 다양한 어떤 제안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안들 가운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정희 회장이 조금 전에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몽골의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동북아 지역 전체의 어떤 그린 그로스를 추동할 수 있는 중요한 엔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더욱더 관심을 갖다가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각국이 제안을 갖다가 하면서 자국의 어떤 안보적 또는 경제적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씩 담다 보니까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미세하지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2016년도 동방경제 포럼에서 에너지 슈퍼링이라고 하는 것을 극동개발에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북아 지역 전체에 에너지 슈퍼링을 갖다가 제안을 갖다가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극동 지역에 남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또 실제로 러시아는 몽골과 중국으로 전력을 수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국의 어떤 극동 개발의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갖다가 지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금 신창타이라고 불려지는 저성장 국면을 좀 접어들면서 잉여 전력들이 좀 남다 보니까 이왕이면 잉여 전력을 조금 더 수출함으로 해서 중국 중심의 어떤 전력망 천하 질서를 갖다가 구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조금 복잡한데요. 일본은 사실 IT 기업이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우리 오전에 구글이 태양광을 갖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단히 넓은 지역에 발전 단지를 갖다가 조성하고 있지만 IT 기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사용량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에 굉장히 관심을 갖다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손정희 회장이 제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전력회사들이나 정부 쪽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독과점 기업들과 IT 분야에 어떻게 보면 각각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의 입장은 완전하게 지금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을 때 마침 한반도가 몽골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서 라인 그리고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아마도 북한 땅을 거쳐서 우리 땅으로 연결되는 남북 구간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전력망의 어떤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지역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동서구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몽골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또 한국으로 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몽골하고 중국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연결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일의 경우 사드와 같은 사태에서 보여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에서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태양이 뜨는 시차가 있고 또 풍력이나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전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잘 합리적으로 좀
설득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실제로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실현시키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전에 저는 아주 오전 세션에서 특히 기조 세션에서 김상엽 이사장님께서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찾아서 여정을 따듯이 어찌 보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어떤 국가들의 협력, 특히 북미나 유럽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 통합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어주게 된다면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신재생 에너지원들을 그리드를 통해서 연결하면서 또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도 줄여나가면서 지정학적 협력 구도를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흥미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남북로 전력망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 또 어떻게 그 북한 비핵화와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저도 또 위기 관리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가격 차로 보게 되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재생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 차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사회 그 내부적인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가오는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길게 보면 한 15년 정도 이상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많이 있어 왔지만 충분하냐고 한다면은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15년의 긴 시간 동안의 논의는 어떻게 보면은 논의를 위한 논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행을 위한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15년 동안 논의했으면서도 그렇게 그 귀결점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국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다고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요거를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해저 케이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엄청난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부담할 것인가, 파이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인가에 따라서 그 경제성 문제가 확확 달라집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논의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슈퍼그리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기 공급 계약이라는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역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국내적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상대가 있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경제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하는 이유는 이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측면,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 국제 정치적인 측면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북아 그 정세가 슈퍼그리드 하는 데 영향을 주겠지만 거꾸로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추진이 또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경제적인 계산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굉장히 소프트한 문제까지도 측면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 결정 여부를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 전기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아이디어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 문제를 충돌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컨센서스라는 단계가 또 거쳐야 되는데 이 역시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의 단계가 아니고 실행의 단계, 실행을 위한 논의의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2019년도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현황이라든지 지금 진단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들을 청중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들 하셨지만 굉장히 긴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조금 사회자로서 외람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책에 관해서 다시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혹시 틀리면 패널께서 대책 말씀하실 때 좀 수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제 장 교수님 말씀은 기술 분야, 기술적으로 현재 뭐 지난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을 한중일 간에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고 뭐 협의가 돼 있다. 다만 기술적 우위 문제는 있다. 어느 나라가 기술이 뛰어나고 어느 나라가 기술이 떨어진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조금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열의가 아니냐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포인트 지적하신 게 설비 용량을 상당히 실제 필요한 용량보다 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에너지 소비가 적을 경우에는 기존에 국내에 있는 발전 회사든지 이런 데서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지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측면보다 지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누구나가 이게 뛰어들 만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만만치 않은 국가별로 미세적인 문제가 있다.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강한 이웃이기 때문에 전력의 천하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일본은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천연에너지재단 이런 데가 적극적이지만 일본 정부하고는 잘 조율이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국은 지금 한중 사드 경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강한 이웃이 주는 어떤 위협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과 중국 간에 아까 우리 수쿤바타르 선생님도 발표하셨지만 협력이 잘 돼야 이게 이제 전력이 넘어온다. 그렇지만 이제 리스크가 항상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북아에는 어떤 유럽에 필적하는 다자기구가 없지만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해서 또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상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송덕호 교수님께서는 준비가 이왕에 논의된 거에 비하면 오랜 기간 논의된 거에 비하면 너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준비만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그래서 경제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전력 공급 계약의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상당히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려운 이유는 국내에도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다양하고 국제적으로도 상대방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합의를 얻는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다. 국제 간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 합의를 이끌어가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고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고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황을 지금 쭉 저희가 들었습니다. 대충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짧은 시간에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Now what? 이제 어떤 대응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냐? 기술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분야. 그러니까 처음처럼 이제 순서대로 기술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적극적으로 어떤 거를 이제 기술 우위 극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같은 순서로 장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송 교수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해저 터널은 아니고요. 해저 케이블. 예.
터널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비용상 아마 너무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많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전 논의나 같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도 많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많은데 그 사항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가 더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특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익을 더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여러 이제 결정할 요소들 그것에 따른 협의에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설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연계선로를 건설을 해야 되고요. 그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건설된 연계선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해당되는 그 설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 결정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는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그 연계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전압형하고 전류형 HVDC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 특히 기술 격차가 좀 심하게 나는 그 전압형 HVDC에 대해서는 조금은 체계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그 기술 격차를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걸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안을 만들고 그거를 정말 그 큰 드라이버로서 이제 실행해 나가는 이제 그런 요소가 그런 일종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송 교수님께서도 이제 몇 번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는 이 해당 논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특히 기술적 논의에서도 그러한 논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대표적인 하나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협의는 한전이 대행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협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정치학적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한전이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포함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번 정부에서 그 8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3차 에너지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나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22년 한중 연계 선로의 착공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떠한 그 필요 기술에 대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것을 지금 추진하려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기관의 설립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필요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송 교수님 언급하신 것대로 2019년에는 반드시 그러한 기관이 만들어져서 기술적인 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이나 그것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된 이제 수용성 문제 중에 특히 발전 사업자의 이해 충돌에 의한 이제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2022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연계를 먼저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착공 전에는 반드시 한일이나 한노를 포함한 전체 슈퍼그리드의 실행 방안 또는 계획이 반드시 만들어져야지 그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설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중과 달리 한일은 전력의 수출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수입된 전력만큼의 이제 수출이나 또는 수출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발전 사업자들은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중 연계 착공 전에는 전체 슈퍼그리드의 큰 그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슈퍼그리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외교안보적으로 조금 준비해야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중장기적인 측면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 두 가지가 조금
병렬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결국 이제 그리드락을 해소하고 한반도가 개통섬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실행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좀 중장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해 당사국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 관련 정부기관 간 협의체가 부처 차원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자칫 특정 국가에 의해 주도된다라고 하는 불안함을 만들어주게 되면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를 받거나 또 국제자본의 어떤 참여를 갖다가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처음부터 추진 조직체 자체를 일단 국제 기구화하는 방안도 처음부터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차원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다자간의 어떤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미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관련된 논의를 좀 지켜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벌써 지적하셨지만 한중 전력망 연결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중 전력망 연결이 되었을 때 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거 갖다가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규모 자체를 좀 전에도 굉장히 규모에 대한 사이즈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규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적정 규모로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추진 조직 체계가 국가 간의 어떤 신뢰를 형성하고 다자간 조정의 어떤 틀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해소해가면서 조금씩 규모를 늘리가는 것이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랑 연결하는 전력망 연결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좀 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전력 가격 차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전체의 어떤 에너지 전략을 2035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데, 아태 지역으로의 어떤 에너지 수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전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러시아랑 전력망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흥미로운 부분들인데요. 다만 이제 이게 바다를 통해서 동해로 오는 것이 워낙 동해 바다가 깊다 보니까 동해 바다를 거쳐서 오고보다는 북한 땅을 경유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훨씬 더 경제성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데, 이 문제는 아마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HDVC를 통해서 오게 되면 그냥 바로 한반도까지 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다 가지고 북한 땅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일종의 뭐 통관 비용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엔의 어떤 대북 제재라는 부분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풀려나간 과정 속에서는 결국 그 북한의 어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또 병행되어서 또 추진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거,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가 우선순위를 갖다 가진지에 대한 것들은 내년 북미 정상회담 때 더욱더 분명해질 거지만, 그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결국은 북한으로의 어떤 전력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로 전력망을 연결하고 그 보상적인 차원에서 현금이 아니라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주고, 그게 북한의 어떤 개혁과 개방을 갖다가 앞당겨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구간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본의 참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간 속된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몸값을 좀 높이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일본의 참여 거부, 주저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가 그린 그리드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이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존에 발전해왔던 선진국들이 지구촌에 지는 어떤 국제적인 책무라고 하는 관점을 갖다가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본의 참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또 보면 일본에 주저하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또 국제자본의 참여를 끌어들이는데 부정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참여하게 되고 일본이 상당히 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스테이크 홀더로서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미국의 어떤 지지를 갖다가 얻었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동시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엄중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에 패널 분들께서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행을 위한 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뭐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면 혹시 그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의지도 갖고 있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히려 그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부처가 그다음에 여러 연구단체가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데는 오히려 그 힘을 덜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그 시너지를 내게 할 수 있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체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다양한 논의를 해서 그것이 기본적인 토대가 돼 있겠습니다만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대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군가가 그 어느 조직이 그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담하고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 부처에서 여러 조직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 제가 기대하는 바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을 직시를 하고 그러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 체제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버넌스 체제를 바꾸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현황 분석에 이어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 말씀들은 간단하게 하셨지만 그 함축된 내용이라는 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렇게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그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런 질문이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여러 청중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도 현황 대책 말씀 들어보면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리기 전에 지금 또 대충 하신 말씀들을 정리하면 종합적으로 좀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는 세 분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장 교수님 강조하셨습니다마는 그 기술 우위의 기술 열의 혹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협상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 어떤 그 일반 그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 간 혹 사업자들과 정부 혹은 이런 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이제 슈퍼그리드의 큰 그림이 먼저 지금 큰 그림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역시 추진 조직 말씀하셨고 러시아 전력망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리스크가 걸리지만 잘 관리를 해서 이 북한과의 어떤 남북로 전력 연계 이것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그 다자적인 어떤 합의 조직
혹은 뭐 협의 조직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 이 동서 연계망과 관련해서 일본을 어떻게든지 좀 같이 들여와야 좀 우리로서 좀 편하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들어올 어떤 문을 열어준다 이런 말씀하셨고 송 교수님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이런 거를 또 역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몇 가지 그냥 언뜻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냥 질문 한 마디씩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플로어로 질문 한번 넘기고 싶은데요. 그 지금 이 어떤 추진 협력에 어떤 단일한 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세 분이 하셨고 한데 그 이제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송 교수님 혹시 이런 거버넌스 추진 협력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한번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 복잡한 사안이고 이 정부 관계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라프하게 제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생각한 아이디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국제적인 대외적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협상을 하고 하는 어떤 그 엔터티로서의 이 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라고 하는 거는 참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정부 기관이 되게 되면은 대외적인 협상을 할 때 상당히 좀 뭐라고 딱딱해진다 할까요? 리지드해지는 그런 구석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리지드하지 않으면서 유연하면서 또 그런 하이 레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까 이런 어떤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현재 상태로 본다면 산자부도 관계가 될 수 있고 뭐 동북아위원회도 관계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어떤 조직과 관계는 되지만 소속하지 않는 어떤 위원회 같은 체제. 그래서 이 이슈와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협의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결정 내려지면은 위원들이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측면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조직으로서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사업자로서의 실제 사업을 추진할 주체로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초기부터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쭉 내다본다고 한다면은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진행되는 그 단계를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 모델을 짜는 어떻게 이 설계를 해서 이것이 사업적으로 맥센스하는 걸 만들 거냐 사업 모델을 짜고 전략을 짜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면 그 모델을 기초로 해서 파이낸싱을 하는 단계, 파이낸싱을 하고 공사를 하는 이런 단계가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용의 단계로 들어갈 텐데 이 세 단계가 그 사업자로서는 하는 역할이 다 다르겠죠. 사업 모델을 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기구와 함께 국내적인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우리가 파이낸싱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투자자하고 이 사업성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거고 나중에 이제 공사가 끝나면은 일종의 전기 공급자 같은 역할로 하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하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역할을 한 엔터티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전체를 내다보면서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거버넌스 체제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의사결정하는 공적인 단계로서 조직으로서의 어떤 그 위원회식의 조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사업자로서 어떤 구조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2019년에 우리가 가진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군요. 그러니까 그 의사 결정체가 하나 있고 거버넌스 체제,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공사 부분이 들어가. 그다음 이제 사업 실제 전기 사업을 추진한 사업 추진체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장 교수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수입 어떤 형태로든 전기가 지금 이 동서 라인이라 그러면 들어오는 건데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오고 이게 만약에 이제 또 끊긴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의문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 계통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뢰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뢰도 기준을 그 개통 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적절하게 그 기준을 만족하도록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외국하고의 연계에 의해서 그 신뢰도 기준이 위반이 되는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우리가 아까 타당성 검토에서 그 연계 규모가 나왔는데요. 그 규모는 그 정도 용량이면 그 비상시에 그 전력 전송이 안 될 경우에도 우리나라 신뢰도 기준 유지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정도의 용량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지금 현재는 그 중국과는 한 2기가와트, 그다음에 일본과는 2기가와트.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일본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용량은 더 늘어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할 경우에는 그 양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뢰도 유지 기준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용량을 가장 엄격히 적용한 것이 러시아하고의 연계입니다. 러시아하고의 연계는 이제 그 아까 언급하신 대로 방법은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 케이블을 통해서 오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은 동해가 이제 깊어서 그 우리가 이제 해저 케이블을 보통은 땅 그 바다 밑바닥에 파고 묻는 방식으로 하는데 동해의 경우에 만약 해저 케이블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를 연결한다 그러면 부유식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훨씬 그 전력 전송의 그 차단 위험이 더 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을 경유해서 오는 그 육지를 통해서 오는 방식을 선호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그 전력 전송의 차질 문제는 더 이제 엄격히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해서는 이제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또 양은 늘릴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3기가와트 정도의 그 용량을 적정 용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오는 양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량 크게 할수록 지금 현재는 경제성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연계의 경우도 해저 케이블을 까는 비용이 아주 그 케이블 비용도 비싸지만 설치 비용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계선로 비용에서의 많은 부분이 해저 케이블 비용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런 그 비싼 그 설치 비용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2기가 정도, 지금 현재 2기가는 좀 작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 한중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의 이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량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제성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안정 운영 측면에서는 또 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또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복합해서 그 경제성하고 신뢰성을 복합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성, 신뢰성 두 개를 검토해서 얼마만큼 수입할 것이냐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일본이 들어올 때 빠질 때 조금 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상준 교수님께 지금 이거 뭐 이거다 저거다 선택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중이 먼저 가고 있고 이제 보면 이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좀 더 필요하다 혹은 뭐 각각 이런 장단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좀 의견을 줘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사실 한중 간의 전력망 연결이 한러 그러니까 남북로를 상정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냐를 갖다가 고민해 보면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양자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한중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중만 연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남는 전력을 사오는 문제에 국한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그리드로 간다는 데 대해서 아마 다들 동의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로 가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몽골과 연결이 반드시 전제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중국의 어떤 지금 기존의 어떤 발전소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결과에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한중 간의 어떤 전력 가격 차이는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한노, 한일 간의 전력 가격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긴 하지만 아주 이제 당장 우리가 빨리 페이백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북로 전력망을 연결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가져오게 되면 아마 신재생보다는 아마 재생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수력 발전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CO2 발생량이 적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전력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편이라서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결국은 개통을 연결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북한으로 전력을 송출해 주는 문제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보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모습까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남북로에 대한 접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을 갖다가 먼저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하되 생기는 리스크도 다르고 또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급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유를 가지면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파일럿 테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보통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5년을 넘어서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권이나 특정한 당파의 어떤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뭐 초당적 또 국가라고 하는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세 분 선생님께서 그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시간은 많지 않지만 우리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뭐 한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답변을 원하시는 분을 이렇게 좀 지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보다는 저도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오래 하고 관심이 많은데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훌륭하신 패널리스트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간에 아시아 슈퍼그리드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에서 마사요시 손이 2011년 5월이죠. 3월달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바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개념 자체는 똑같지만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아시아 슈퍼그리드 마사요시 손이 강조한 아시아 슈퍼그리드는 전력망이라보다는 다른 에너지 소스, LNG까지 포함한 에너지망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국가가 러시아를 포함한 전 아시안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연에너지재단과 처음부터 쭉 일을 하다가 결국 이 문제에 부딪혀서 그해 12월 날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제가 처음으로 제청을 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근데 그 개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상준 교수님께서 아까 기대효과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기후변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당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글로벌라이즈된 슈퍼그리드가 될 수 있고 처음에는 동북아시아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현재 다른 유럽에서 하고 있는 아메리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점점 더 넓혀갈 수 있지만도 실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에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파이낸싱하고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국가 간의 정책적인 결정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웃 국가들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점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대 효과에서 저는 뭐 물론 한국이 우리끼리는 주도한다 하지만 또 밖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에너지 아일랜드입니다. 비상사태가 됐을 때 전력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슈퍼그리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지막 꿈이 한반도 통일입니다. 이 통일에 대비해서 독일 통일을 참조를 해서 통일 이후에 통일 비용을 보다 더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격차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격차가 에너지 격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실현이 되어서 중국에서부터 몽골에서부터 중국, 북한을 거쳐서 우리한테 온다면은 통일 이전에 우리는 북한에 충분한 전력을 소비할 수 있고 통일 후에도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의 가장 큰 기대 효과가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우리 슈퍼그리드 그 개념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15년, 20년 전에 나왔고 그 이후에도 지역마다 지역이 아니죠. 대륙마다 그런 컨셉이 발표가 되고 이랬는데 이 지금은 뭐 말로만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실현할 때입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롱텀 플랜 마일스톤이 있어야 되고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가능하다면은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관한 컨소시엄이 국제 컨소시엄이 한중 몽골 3개국이 벌써 한 3, 4년 전에 구성을 해서 몽골 에너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국내도 동북아 재생에너지 연구 그룹으로 지난달에 산업장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만 하더라도 동북아 슈퍼그리드 제가 오래 해왔는데 그동안에 별 이야기 없었어요. 아시아 슈퍼그리드 제가 자꾸 마사요시 촌이라 하는데 저는 뭐 손정이라보다는 마사요시 촌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많이 각광을 받기는 받았지만도 우리 국내에서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장길수 교수께서 쭉 설명한 그런 기술적인 코어 테크놀로지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협의는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는 정말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 단계는 정책적인 결정이지만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걸 뭐 관심을 두고 결정하지 않으랍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모임을 만들고 마음을 털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 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뭐 질문이 더 있으시겠지만 우리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벌써 지금 4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매니저 잘못한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그래서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내려가가지고 이제 발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뭐 제가 클로징 멘트 전혀 할 것 없이 우리 질문 아까 정리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후 변화는 과학이고 청정 경제로 가는 건 필연이고 그러면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가야 된다. 다만 추진체가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초당적으로. 뭐 이 정도로 오늘 3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fruitful discussion.
This closes the end of plenary 3.